지검사의 등장에 경찰은 수사 자료를 넘기지 않고 가만히 있던 검찰은 사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방을 놓기 시작했다. 몇 시간째 통화를 하던 지검사는 수화기를 놓으며 무감동하게 건너편의 허공을 쏘아보았다. 경찰은 쫄아있고 검찰은 놀랬고 법무부 교도 쪽은 비상해 사법부는 침묵이고 이것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적은 일제 시대밖에 없는데 아니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거나 최 기자는 여전히 소파에 기절한 듯 누워 있었다. 지검사는 벌써 여러 차례 깨우려 했으나 최 기자의 잠자는 표정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지검사의 사무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수화기를 들고 거의 울상이 된 최 기자가 전화를 돌리고 있었고 맞은편 소파에 반쯤 기대 누운 지검사가 박수를 치며 동료를 하고 있었다. 이거 노동법 위반이라고요. 페이도 안 주면서. 인권 침해라고. 첫 출근해서 아침부터 상관한테 욕하고 처자는 수사관은 야근을 해야지. 내가 언제 출근한다고 했어. 오늘 새벽에 녹취본 있어. 페이는 법정 임금으로 지급. 오늘부터. 최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떠올랐는지 얼굴이 반쯤 사색이 되었다. 그때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전화를 받자 최 기자는 반사적으로 목소리를 바꾸고 대응했다. 아침에 부탁드렸던 박장춘과 오브란 관계 피해자 사건 부탁드립니다. 최 기자가 듣는 상황인데 표정이 심각하게 변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통화를 끊고 난 후 지검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는 사망했다고 하네요. 신경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중.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네요. 자살로 결론 났어요. 피해자 이지영 씨. 오브란의 사실혼 아내예요. 순간 침묵이 흐르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지검사와 최 기자는 회의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왼쪽은 이지영의 자료, 오른쪽은 박장충 자료, 중간은 오브런의 자료들이었다. 가장 흐트러져 있는 부분은 오브런 자료들이었다. 그리고 최 기자의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져 있었다. 세상에. 오브란 사실혼 아내가 실종됐을 때 초반에는 수사 자체가 전무했네요. 근거는 성인 실종 95% 단순 가출. 게다가 이것도 경찰 내부 데이터네. 아니, 그건 아니야. 지구대가 의례적으로 순찰도 돌고 휴대폰 추적도 했어. 결과가 없으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피해자 이지영 사건 언론 영상 틀어봐. 그러자 최 기자가 노트북의 영상을 재생했다. 지적장애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유흥업소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7일 유흥업소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춘천 소재 유흥업소에 가두고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 등은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B씨의 생계비 지원금과 장애연금 1,5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나 행정기관에서 B씨를 찾지 못하도록 강제 개명을 시켰고 산부인과에서 불임수술까지 받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1년 넘게 학대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1월 성매매를 위해 유흥업소 밖으로 나왔다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감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B씨는 현재 대학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점 최 기자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지검사도 감정이 올라오는 듯 박장충의 사진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새끼는 인간이 아니구만. 이 새끼 죽었는데 최 기자는 왜? 갑자기 최 기자는 입을 손으로 막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지검사는 그런 뒷모습을 무감동하게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네가 날 찾아온 이유 중 하나겠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최 기자. 초췌한 표정이 만연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녀가 세면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방울져 떨어져 내렸다. 다시 물을게. 최 기자, 박장충이 너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야? 네가 우리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를 돕지 못해. 불편하면 그럼 친구로서 이야기해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최 기자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17살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다 골목에서 배를 얻어맞고 도서관 뒷산 중턱으로 끌려갔었어. 그때 끌려가던 중에 그 마지막 가로등이 생각나. 가로등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 저기에 있던 게 아닌가? 그놈이 내 가슴을 물었어. 너무 아팠는데 피까지 났었어. 그 치아 자국이, 아니, 그 이빨 자국이 아직도 내 몸에서 없어지지가 않아. 나는 내 몸을 볼 수가 없어. 상담팀장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넉나간 표정으로 최 기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범죄 피해자 가족을 취재하러 온 최 기자. 그녀는 피해자 어머니와 마룻바닥에 앉아 마주하고 있었다. 피해자인 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방문 앞에는 정성을 들인 꽃차가 놓여져 있었다. 방문한 피해자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번 박장충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그렇게 노트에 메모한 최 기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해 들으면서 그 고통을 참는 듯 한쪽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식당이라면서 몰랐어요. 내가 잘못 돌봐서 집 나간 줄 알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가출이라고 했어요. 기자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 나쁜 사람 벌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어다니는 애란 말이에요. 취재가 끝나고 최 기자가 고통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뜨려고 할 때 딸 방의 문이 아주 작게 열렸다. 그 좁은 틈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최 기자는 그녀의 그 눈빛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최 기자가 골목길을 걷는데 아문 상처가 다시 아픈 듯한 느낌의 표정을 지었다. 골목길 벽에 기댄 그녀의 눈앞에 아까 피해자의 눈빛이 계속해 떠올랐다. 그리고 한지통 같은 고통이 멈추지 않고 그녀를 엄습해왔다.